3강에서는요, 실용 트리즈의 단계별 문제 해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트리즈나 일반 창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실용 트리즈인데, 단계별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요? 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가? 거기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데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단계별, 특히 3단계에 걸쳐 가지고 또 6단계에 걸쳐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실용 트리즈의 단계별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하나하나에 대한 개요 설명이 아니고 앞에서 했던 이 강좌에서 했던 개요를 가지고 실제 특정된 문제를 한 두서너 개씩을 3단계,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500회 이상의 이제 그 트리즈 관련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문제를 못 푸는가?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제 자신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 과연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그걸 모르는가? 정말 어려운 거냐? 내가 지식과 경험이 정말 없어서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우냐? 제가 볼 때는요, 많은 경우가 문제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실은 문제가 어려운 예가 더 많습니다. 실제 많고요. 그 다음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그쪽에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트리즈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모른다. 그걸 가르치는 게 창의성을 금방 올리는 거죠. 그건요, 창의성 방법론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모른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알게 된다는 것만 알려주면 창의성이 몇 배로 실제 올라간다.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 자, 한번 보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어려우냐? 우선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오. 제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하면 이제 이렇게 팀별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면요, 10명이 설명을 하면요, 그 중에 8명이 그 문제를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분야에 내가 세계 제일 전문가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에 야, 이쪽에 내가 25년을 지금 이해해왔는데 내보다 이쪽에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잘못 알고 있어요. 2명 정도는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 무슨 문제 해가지고 문제라는 식으로 제목을 적고 설명을 하시오 하면 그 문제의 제목을 적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을 교육하는 중에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특히 4강 이래 되면서 실제 이제 더 구체적인 실제 제가 이제 컨설팅 내용들도 일부 소개해야 될 건데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요,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라는 게 요사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발생되는 문제가요, 어제까지 내가 해봤던 문제, 내가 풀어봤던 문제가 내 문제로 옵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는 다 그냥 풀리잖아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풀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면 그건 회사의 일상 업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상 업무에 약간 조금 생각해보면 문제가 풀린다고요. 내게 말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는요, 사실상 지금까지 나의 지식과 경험 너머에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상요. 그러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지식과 경험이 아닌 다른 툴,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추리적 교육은 바로 그런 것을 하게 한다.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 너무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추리즈 같은 이런 툴이 없어요. 기껏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정도입니다. 기껏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도 전적으로 그 브레인스토밍을 주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 부장이 들어가면 그 리더의 마음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리더 성격이 뭐 하면요. 원칙이 뭐 아무 필요 없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리더에 따라서 완전히 브레인스토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180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리더가 제대로 회의 분위기 잡아 들어가면 어떤 브레인스토밍보다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추리즈를 교육해보면 추리즈를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추리즈의 구체적인 용어를 하나하나 씁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쪽 분야에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위가 내가 높다든지 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가질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거기 앉혀놔도 초등학생도 할 말이 있고 그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가 앉혀져 있어도 할 말이 있다. 실제 제 실용 트리저를 부산에 있는 영재과학고등학교에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했거든요. 했는데 영재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실험을 할 때 5, 6명을 조로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실험을 주도한다. 이게. 다른 애들은 다 놀아요. 그냥. 거기도 똑같답니다. 보통 학교에 실험하면 6명 하면 그 중에 한 2명은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은 놀고 있거든요. 다 됐냐 하고 딱 뺏긴다 아닙니까? 영재과학고등학교도 실제 비슷하다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에 대해서 아주 좀 뛰어난 애들은 주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강 그냥 시간 보낸다. 이게. 왜? 물리 실험이라는 게요. 물리 이론에 있는 거를 재현해 보는 거잖아요. 답은 벌써 이론으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를 못 했는데 추리즈라는 방법을 쓰고 나니까 평소에 실험에 전혀 참여 안 하는 애들이 굉장히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6명이 거의 동등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실험 장치에, 우리 실험 결과에 대해서 모순을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가 실험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상 해결책은 뭔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아까 그 요소 상호작용, 여기 있는 실험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의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따져보자.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내가 몰라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 실험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추리즈를 적용하면서. 그걸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에 걸쳐가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보자. 2강에서 했던 단계별 각 개요들을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보죠. 결국은 어떤 문제를 경계 영역을 도식화시켜서 실제 솔루션까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목에서는 중복이 되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제가 중복을 시켰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자, 문에서 우리가 문의 경계 영역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문에서 지금 애 손가락이 다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경계 영역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죠. 자, 경계 영역을 그리는데 이 경계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순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요 그림으로부터요. 요 그림으로부터 어떤 모순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문은 단단해야 돼. 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둑도 막고 뭐 바람도 막아주려면 문이 단단해야 되죠. 그런데 단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손이 다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문은 단단하기도 하고 단단하지 않아야 되는 모순 관계에 딱 걸려들죠. 그러면 우리가 3단계의 문제 풀 때 3번째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잖아요. 4개로 시간, 공간을 분리, 그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조건 전체 형태로 이걸 바라보는 거죠. 이 문제를요. 바라보면, 자, 볼까요? 공간에 대한 거. 자, 손가락이 닿는 위치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단단하다. 모순이 어떻게 걸렸냐면 단단해야 되고 단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 문이 다 단단한 게 문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결책은 다 딱딱한 것을, 다 딱딱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걸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시간적으로 딱딱하기도 하고 딱딱하지 않기도 하다. 자, 이걸로부터도 우리가 실은 뭔가를 낼 수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대는 딱딱하고 어떤 시간대는 딱딱하지 않다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자동문도 그거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자동문은 사람이 딱 손가락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문이 완전히 열려버리잖아요. 열려버리면 딱딱한 게 전혀 없죠. 공기 상태죠. 그렇다니까. 그 다음 시간, 사람이 없는 시간대는 딱 닫혀 있잖아요. 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형태로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경계 영역을 그리고 그 안에 모순을 찾고 그리고 요 모순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건 전체부 특히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따져서 10문제 정도만 풀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간다. 실제로 간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해봤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경계 영역 그림으로부터 바로 모순을 찾았을 때 이 2번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경계 영역을 못 찾게 되면 결국 여기에 모순을 건다 이거요. 여기에 모순을 걸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걸면 어떻게 해요? 문의 틈새는 크기도 하고 작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죠. 이걸 모순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의 틈새가 너무 좁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는 문이 열렸다가 닫히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결과를 현실적으로 내기가 어렵다. 만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각도로 문제를 바라본다 했잖아요. 결국 이렇게 모순 거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 거기에 의한 고정관념을 없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과 동시에 고정관념이 들어올 여지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게 왜 다치지? 이 그림만 보고서. 딱딱하니까 다치구나. 이 고정관념이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문이든 뭐든 상관없죠. 자,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해결책에 제일 좋은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 해결책이 참 좋을 것 같죠? 이건 뭐냐면 기존의 문을 어떤 일부를 잘라내고 여기 고무 패드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이건 참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해결책은 안 됩니다. 회사가 이런 형태로 해결책을 내면요. 이 회사는 망합니다. 이 문이라는 거는 단독 부품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많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가진 부품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해결책을 내면 그 회사 제품은 망해요. 왜 망하느냐? 안 볼까요? 문이라는 게 원래 하는 기능이 뭡니까? 사람 손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바람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바람 세게 불면 이게 넘어가. 사람 손 들어와. 그럼 문 열 수 있잖아요. 그럼 문이라는 원래 문이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정말 좋은 해결책은 문이 지금 보세요. 사람 손을 이거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문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일반적으로 방범에 상관없는 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방범에하고 관련 있는 방범에 상관없는 문이라는 것도 참 애매하고요. 방범에 중요한 문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좋은 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기존 문 있는 그대로 놔두고 딱딱한 걸 그대로 두고 딱딱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면 요 딱딱하지 않은 여기에 사람 손이 걸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실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제가 이 해결책을 어떻게 냈냐면 지금보다 한 4년 전에 수리제 관련 뭐 이렇게 소개를 하러 갔는가 어디 교육을 갔는데 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요 상황을 한번 순수하게 추리제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해서 해결책을 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해결책 앞으로 아마 문은 이런 형태로 갈 거다. 손가락 다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으로서는.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이렇게 많이 가고 현재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철형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세 단계에 걸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제가 만일 추리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요. 이 문제를 저는 평생 동안 풀어도 이 문제를 저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저는 제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성격상 이 문제를 추리제를 쓰지 않았다면 제 평생 동안 풀어도 저는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추리제를 알고 나면 이건 거의 ABC 수준으로 거의 순간에 답이 나온다. 과연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한번 보죠. 자, 이게 전철역에서 전철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전철의 표면이라는 이런 걸 청소를 합니다. 물 청소를 합니다. 호스를 막 물을 뿌리가 막 물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물 청소를 하다가 보면 잘못해서 물줄기가 여기 지금 전철에 위에 전원을 공급하는 파워라인에 물줄기가 닿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확률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감전되는 거죠. 그 물줄기를 타고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 사람이 감전돼서 실제 죽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실제 유럽의 초창기에 이런 전기자동차라든지 일대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해결책을 거의 못 찾았어요. 실은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해결한 것도 있고.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한번 3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경계 영역의 도식화를 통해서 감전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물로 청소를 하는데도 감전이 사람들이 안 되게 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감전 안 되고 물을 사용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모순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경계 영역을 한번 그려보자. 실제 감전되는 상황이 뭐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실은 제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이런 형태의 오늘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 트리저 교육을 할 때는 이 그림을 다 사람들한테 그리게 하죠. 이 물음표를 해놓고 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고 나면요.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하나 이게 딱 드러납니다. 자, 이게 전선이고 이 사람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물줄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지금 닿은 겁니다. 그러면 감전되는 거죠, 지금요. 자, 왜 감전됩니까? 감전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물이 전선에 닿았어, 그죠? 호수에서 물이 나오니까 전선에 물이 닿으니까 지금 감전된 거 아닙니까? 감전 안 되는 방법은 뭡니까? 물이 안 나오면 감전 절대로 안 되죠. 확실하죠? 그럼 청소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 모순이 뭐 있습니까? 물은 나와야 돼, 청소하기 위해서. 감전 안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되고 안 돼요. 진공청소기하고 똑같죠. 진공청소기 진공돼야 되고 안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 300개 이상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문에 손가락 끼는 문제, 요 문제 해서 불과 한 10개 이내의 요런 문제 안에요. 제가 풀어본 300개 문제가 다 들어있었어요. 300개 이상, 그것도 회사에 우리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최첨단 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간단한 3단계에 풀어본 요 예제의 10개 내에 있는 문제가 300개 이상의 문제를 다 커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지금 요 모순이 뭐냐면 이 상황을 경계 영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 하면 물이 나와야 되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 게 뭡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확하잖아요. 물이 나오기도 하고 물이 나오지도 않는다.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자르는 거죠. 펄스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물이 지금 잘리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청소합니다. 감전을 낼 일은 절대로 없죠. 이걸 제가 설명을 했더니만요. 119에 있는 분이 제 교육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세요. 119에 있는 분들이 당장 이걸 지금 119 소방호수에 적용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화재 시에 물을 그냥 뿌린대요. 그러면 이 배전방 같은 거 있잖아요. 파워라인 같은데 파워라인이고 전기 박스에 그냥 뿌리는데 자기들이 보호장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뭘 할 수도 있고 보호장구를 입더라도 물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똑같은 문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의 모순을 한번 해보죠. 경계 영역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게 1단계 아닙니까? 2단계에 가볼게요. 2단계가 모순 도출이니까 모순이 지금 물 청소를 해야 돼. 차를 청소하는 위해서. 물 청소를 하면 감전되니까 물 청소를 하면 안 돼. 물을 아니고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모순을 걸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청소하는데 물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부터 뭔가 내가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경계 영역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물이 호수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로 모순이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호수에서 물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 거.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 게 이거다는 거 모르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요, 이 해결책을 내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제시하기 전에 이걸로서 어떻게 하면 감전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람들 정신교육을 청소하는 사람들을 정신교육 시켜가지고요, 절대로 그냥 이 물을 위쪽으로 못하게 한다네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대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호수에 들어가는 물의 압력을 낮춰가지고요, 물이 조금씩 쪽쪽 나오게 물살이 약하게 만들어 놓겠대요. 그 다음 또 청소하기 전에 이 파워 라인을 다 내려놓고 하겠대요.
아니, 파워 라인 내려놓으면 뭐 됩니까? 그 안에 전기도 나가버리고. 물론 이것만 따로 파워를 내릴 수는 있겠죠. 뭐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한국 철도에 있는 분, 서울 지하철에 있는 분도 제가 교육에 들어왔거든요. 청소하기 위해서 그 파워를 내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전기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책하고 경계 영역 그림을 그려서 모순을 통해서 나온 이 해결책하고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상의 해결책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게 호스 끝단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뺑글뺑글 돌려주기만 해도 딱딱 잘라집니다. 별도의 동력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실은 이 그림은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들 전국 발명대회에 가면요. 매년 똑같은 게 나오는데도 왜 그게 전시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국 발명대회에 거의 가보는데 가볼 때마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이런 거는 자기 엄마가 뭐 이렇게 뭐 무라든지 뭐 채소 같은 거 여기는 지금 토마토인데 그 무 같은 걸 얇게 자르는 과정에서 자르면 잘라진 놈이 이게 칼에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달라붙죠. 붙어서 그 달라붙는 거 그걸 안 달라붙게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안 달라붙는 한마디로 잘라진 놈이 칼에 안 달라붙는 그런 어떤 칼을 개발하기 위해서 칼을 개발한다거나 칼에 뭔가를 해서 붙지 않게 하는 뭔가를 한 게 발명품이에요. 뭐 페트병을 이렇게 오리가 붙인 놈도 있고 뭐 하여튼 별별한 게 다 나와요. 하여튼요. 자, 이랬는데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 자, 칼에 뭔가 잘랐을 때 달라붙는 문제가 있다. 붙지 않는 잘라진 놈이 붙지 않는 그런 칼을 내가 개발하려면 또 그 문제를 분석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다. 일단은 이 문제의 상황을 경계 영역을 그리라. 경계 영역을 그리라. 그것도 실제로 붙는 상황을 그리라. 이것도 실은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참여한 분들한테 그리게 합니다. 실제로 그리게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 몇 개 정도 연습 문제 시키고 나서 회사의 문제를 직접 가져와라 이거지. 어떤 문제든 좋다. 회사 내에 아무리 어려운 회사 내에서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좋다. 그런 문제일수록 의외로 해결책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1단계 경계 영역, 2단계 모순, 3단계 모순 분석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경계 영역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나면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회사 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주면 뭐 돈을 뭐 2천만 원 주겠다. 자, 이틀 동안 또는 하루 저녁에 당신이 검토해보고 자기들 문제를 가져왔어요. 검토해보고 계약할지 안 할지 결정해라. 그럼 하루 저녁 만에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제가 해결책을 못 주면 제가 바보 되는 거고 제 회사 망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루 저녁 사이에 이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하루 저녁 사이에 한 달 뒤에 이 사람한테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뭔가 이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그 하루 저녁 속에 제가 실제 하루 저녁 만에 내일 내가 사인을 할 건지 거절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 결정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볼 수 있는 측면까지 그 문제를 분석이 되면 제가 그거 사인합니다. 사인하면 대부분의 문제 하나당 특허를 5개 이상 걸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고 한두 개 아니고 많이 지금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자, 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칼에 대해서 이 상태로 보는 거하고 경계 영역을 그렸을 때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경계 영역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경계 영역이 뭐냐? 지금 문제의 본질은 칼에 잘라진 놈이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어서 안 떨어지는 상황, 이건 의미가 없고요. 딱 붙어, 이 조각이 칼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경계 영역이죠. 자, 요 경계 영역을 보면서 이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죠. 왜 붙어 있습니까? 이게 왜 붙어 있습니까? 네? 부착력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뭐 부착력은 왜 생깁니까? 채소에서 나온 뭐 수액 같은 거, 액체 같은 게 나오가 붙었죠. 그러면 액체를 싹 없애면 붙는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 그죠? 그거 확실하죠? 그럼 자르기 전에 이걸 바싹 말려버려가지고, 바싹 말리고 하면 뭐 붙을 일 절대로 없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이게 말리가 잘라갖고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부착력이 여기 나오는 액체 때문에 문제라면 뭐 레이저나 뭐 아주 칼을 뜨겁게 해가지고 샥 증발을 시킨다.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라붙는 문제가 부착력 때문이고 부착력의 원인은 그 안에서 어떤 수액이 나오기 때문인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낼 수 없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다른 뭔가 한 가지를 생각해 낼 수 있다. 또 왜 붙습니까? 다른 이유. 표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요. 표면 위에 또 뭔가 붙는 이유가 있다. 왜 붙느냐 하면요. 진짜 붙는 이유는요. 요 부착되는 면적이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붙습니다. 얘하고 부착되는 면적이 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부착력, 지금 부착되는요. 화면이 이쪽에 잡혀질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착력 F는요. 뭐하고 비례하느냐 하면 부착되는 면적 A하고 비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A를 0으로 가져가면 붙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요, 제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수천 명을 교육을 해봤습니다. 이 경계 영역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팩터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팩터를 이제 제가 편리상 A 팩터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 어떤 회사에서 몇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하루 저녁 검토해보고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바로 이런 A 팩터가 나오면 저는 계약해요. 근데 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에 생각해보면 대개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수액 때문에 붙는다. 라근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못 온다는 거죠. 요 팩터를 찾고 나면 이걸로부터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자, A 면적을 줄이라. 이 면적을 줄이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칼에다 구멍을 뚫으면 되죠. 구멍 뚫린 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요런 원리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구멍을 뚫지 말고 홈만 파도 된다. 맥가이버 칼이라 이런 거 홈만 파기가 돼. 표면을 거칠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 개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요. 이 안에 모순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볼까요? 자, 왜 붙느냐? 어디에 붙습니까? 이게 어디 붙어 있습니까? 칼면에 붙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칼면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 하면 칼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칼날은 지금 얘를 자르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고, 실은 칼면이라는 놈이 칼날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일마 이게 지금 조각을 달라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이 칼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모순이 딱 걸려듭니다. 정확하게 모순이 걸려듭니다. 자, 볼까요? 칼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는 칼면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칼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각이 달라붙으니까 칼면이 있으면 안 돼. 다르게 표현하면, 자, 없애기 곤란하다면 칼면의 면적은 커야 돼. 얘를 잡아주려면. 칼면의 면적은 작아야 돼. 얘가 못 붙게 하기 위해서. 작아야 되면 구멍 뚫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칼면이 크기도 하고 작아야 되는 거죠. 실은요. 실은 여러분 이제 기능 분석도의 측면에서 보면 칼날은 자르는 기능을 하고 칼면은 칼날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면 칼날만 있고 칼이라는 건 칼날만 있고 칼면이고 칼등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실은요. 한마디로 칼날만 있는 칼을 쓴다면 붙는 문제는 절대로 없죠. 그런 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로 가지고 자르는 거 있잖아요. 실. 다이아몬드 실 같은 걸 자르는 거 칼들은 칼날만 있지 칼면이 없다. 고로 붙는 문제 절대로 없다. 심지어 칼날도 없는 칼들도 있습니다. 뭘까요? 레이저나 워터젯 같은 거예요. 칼날이 있으면 칼날의 모양에 따라서 잘려지는 놈이 영향을 받습니다. 칼날이 직선이면 직선으로 잘려지잖아요. 칼날이 없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칼도 아니고 칼날도 아니고 칼날이 하는 기능만이 필요하죠. 뭘? 두물체를 자르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레이저가 자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칼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임의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실제 산업체에서 쓰고 있는 어떤 물체를 자르는 것 중에 칼로가 자르는 게 몇 개 되겠습니까? 집에서 요리할 때 칼 쓰지 사실상 산업체에서는 대부분 레이저라든지 워터젯이라든지 다른 칼을 쓰잖아요. 일반은 우리가 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의 형상이나 어떤 제품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실은 이 안에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더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조금 전에 칼면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고 모순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모순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모순 걸린 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기존 칼이 있는데 칼이
칼날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칼면이라는 놈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어떤 칼을 내가 미래의 새로운 칼로서 칼면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칼을 만들었을 때 그런 칼이 뭐가 될지. 제가 볼 때 진짜 창의적인 거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칼면이 있느냐 없느냐, 칼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태에서 자, 칼이 있다. 여기 이 부분을 칼면이라고 정의한다. 이 칼면이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칼면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없기도 하지 않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요. 없기도 하는 거는 구멍을 내면 되지. 또는 이만큼을 다 파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을 정확하게 딱 걸면 그 안에서 뭐 다른 지식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추리서 설명하면요. 제가 CEO 특강에서 중학생들 이렇게 토요일 날 하는 반에도 여러 차례 제가 강의 갔거든요. 중학생들은 이거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제가 지금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요. 국가출연연구소 가서 박사들한테 강의하는 자료나 중학생한테 강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똑같은 걸 가져가서 거의 비슷하게 전문 용어 몇 개 빼고 중학생한테 설명하는데도 중학생들도 이거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뭐 호텔, 국내 아주 유명한 호텔에 임원진들도 트리지로 교육해봤어요. 그 사람들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어렵지 않게 그것도 14시간 트리지 교육을 했는데 14시간 동안 그렇게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14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받아보기는 처음이래요. 시간이 언제 경한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고 이런 문제를 풀었거든 실제로요. 그 호텔의 경영에 관련되는 것도 풀고 실제 그랬죠. 자, 칼면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칼면의 면적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홈을 많이 파내느냐 구멍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관계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6단계를 적용했을 때 문제는 얼마나 다른 각도로 더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죠.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가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6단계는 1단계가 경계 영역 도식화 1단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고요. 2단계에 기능 분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기능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3단계에서는요, 경계 영역의 도식화의 그림으로부터 거의 직관적으로 모순을 찾았지 않습니까? 6단계에서는 모순이 4번째에 가 있습니다, 실은요. 4번째에 가 있고, 기능 분석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갔고, 2번째 들어가고, 이 기능 분석을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파란색, 빨간색 얘가 사실상 모순이 그냥 눈에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6단계에서는 3단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단계를 그냥 따라서 쭉 나가면 바로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상 해결책이라는 아까 아인슈타인 얼굴 찾는 것부터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면서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줍니다. 그리고 요소 상호작용이라는 거. 모순이 걸려 들어가는 그 어떤 특정 부품의 각 특성을 이렇게 나열해가 그 특성끼리의 관계를 그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기가 붙지 않는 석쇠를 개발하는 문제. 자,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요.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게 뭐 한 4, 5인분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 불판을 한 2-3번까지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이게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우리 불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흰 넥타이 메고 이렇게 뭐 회의하다가 고기 먹으러 못 갑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뭐 그냥 막 숯불 그냥 들고 다니는데 그것은 즐거움을 하죠. 외국인들을 보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된다면 특히 냄새 나는 거라든지 이게 불판 갈아주는 이런 문제만 좀 해결되면 우리 불고기는 전 세계에서 어떤 음식보다 제가 볼 때 좋은 음식일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불고기에 대해서는. 자, 지금 불고기에 뭘 문제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불고기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게 여기 있는 석쇠에 붙어가지고 새까맣게 되죠. 그래서 석쇠를 가는 문제 또는 불고기가 석쇠에 달라붙는 문제 이것을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석쇠 개발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는 부착되는 문제 부착돼서 새까맣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문제의 전체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좁혀서 경계 영역을 그린 거죠. 경계 영역은 뭐냐? 결국 숯불하고 이건 가스도 상관없습니다. 숯불하고 석쇠하고 고기하고 이런 관계죠. 부품 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요 그림을 기능 분석도라는 것으로 그리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기능 분석도라는 그림.
그러면 요 고기를 굽는 요 시스템, 고기를 굽는 요 어떤 부분을 기술 시스템이라 하고, 보면 숯이 있고 석쇠가 있고 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요 놈이, 요마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얘가 고기를 지금 익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석쇠하고 고기하고 사이에 고기가 석쇠에 달라붙는 문제가 생기는 걸 문제라고 정의했지 않습니까? 석쇠하고 고기하고 관계를 딱 보면 석쇠라는 놈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고기를 딱 받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기능 분석도 그리기 전에는요, 석쇠 얘가 고기를 익히는 역할도 좀 하지 않은가 했는데, 기능 분석도를 딱 그려보니까 석쇠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기 받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답니까? 그런데 이게 고기가 이거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열만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놈은 딱 걸리죠. 모수는 뭐냐? 지지하기 위해서 석쇠 있어야 돼. 달라붙는 문제 해결하려면 석쇠가 없어야 돼. 딱 걸리들잖아요. 석쇠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딱 걸리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색깔도 파란색, 빨간색 두 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딱 걸려들었죠. 근데 수치라는 놈, 뭐 가스도 상관없는데, 수치라는 놈이 고기를 익히라고 했는데 일마가 쓸데없이 어디에 석쇠를 달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석쇠 온도가 올라가니까. 한마디로 석쇠하고 고기하고 위치가 뒤집히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고기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죠. 그럼 위에서 다르게 딱 잡아줄 수만 있다면. 하여튼 우리가 이건 참 개선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요, 시스템 기능 분석도를 그려보면 확실하게 석쇠와 고기 관계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석쇠가 지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 숯불이라는 놈이 석쇠를 지금 열을 가하잖아요. 그 지금 구조상으로요. 석쇠라는 놈이 열을 받아야 그래도 고기를 익히는데 직접적인 역할은 안 해도 간접적인 역할은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석쇠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타는 문제가 생겨요. 석쇠가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형태로 모순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 모순을 걸 수도 있지만은, 석쇠가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받지 않는다는 형태로 모순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석쇠가 있는데요. 석쇠 단면을 보면 이게 구멍입니다. 이 석쇠가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데 열을 받잖아요. 100%. 열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안 받으려면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열이 올라오는 것을 빼버리면 되죠. 그럼 열을 안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내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 안에 물을 탁 집어넣어요. 이 제품 실제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자,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받지 않으려면 열을 받기도 하고 열을 받지 않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모순해서 실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들어갈 건데, 앞에서 단계가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상 해결책을, 아까 아인슈타인 찾는 것 같은 이상 해결책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죠.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경계 영역 이 그림을 보면서 이상 해결책을 한번 보죠. 자, 고기가 석쇠에 붙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고기가 석쇠에 붙는 게 문제인데 석쇠 자신이 고기를 안 달라붙인다 이거지. 석쇠가 고기에 안 붙으려면, 고기가 석쇠에 안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숯불로부터 나오는 열원을 차단해주면 고기가 석쇠에 붙을 일이 없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림에 딱 보이잖아요. 열을 차단해줘야 되고, 석쇠가 싹 없으면 붙을 일도 절대로 없죠. 열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곤란하다면 어느 정도 열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열은 더 이상 열이 안 올라가게 하죠. 그럼 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 건 사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석쇠 안에 뭐 열을 뺄 수 있는 걸 집어넣어요. 자, 석쇠에 열이 가야지.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상 해결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계 영역과 시스템 기능 분석도 두 개를 그려놓고 가만히 쳐다보면 이상 해결책으로 석쇠가 없으면 붙는 문제 완전히 해결. 없애기 곤란하다면 석쇠의 열을 없애라. 열을 완전히 없애기 곤란하다면 열을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타지 않을 것만큼만 열을 딱 가게 하라. 더 이상은 열을 안 가야지. 되죠? 벌써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개의 방법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 해결책이라고 하게 되고, 요런, 자, 고기가 석쇠에 붙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연구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연구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제의 해결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갑니다. 제가 학위 과정 동안에 공부하면서도 이런 거 안 했어요. 실제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1년이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구소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문제 풀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 석쇠에 열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석쇠에 열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는 것부터요, 실은요, 정말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꼬지입니다, 꼬지. 고기 안으로 석쇠를 싹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닭꼬지 같은 거. 닭꼬지에 석쇠가 탑니까? 탈 일이 절대로 없잖아요. 석쇠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닭꼬지는 한번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씁니까? 몇 년이고 쓰지 않습니까? 전혀 그다음 그거 타는 문제 전혀 안 생기죠. 왜? 지금 석쇠에 열이 가해지지 않게 한 거죠. 뭐예요? 고기가 석쇠를 덮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이상 해결책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꼬지라는 개념의 해결책이 곧바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죠. 자, 모순이 어떻게 걸려들었냐면, 이 기능 분석도에서 바로 모순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석쇠라는 놈이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있으니까 석쇠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되고. 석쇠는 구조상으로 열을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으면 지금 이런 붙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열을 받아서는 안 돼요. 열을 받아야 되고 열을 받지 않아요. 이런 형태의 두 개의 모순이 나온다. 그 위에 다른 모순도 있습니다. 숯불도 보면 숯불이라는 놈이 고기를 가열하라고 했는데 이건 좋은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석쇠를 가열하잖아요. 한마디로 숯불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숯불이 가지고 있는 열이지 숯 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숯을 써서 열을 가하는 방법은 얘를 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요. 근데 숯불이 아닌 레이저를 써서 예를 들어 고기를 익힌 다음에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쫙 올려준다면 이 가열 안 하고 될 수 있겠죠. 그때 석쇠의 굵기는 무한히 가는 걸 쓰면 되잖아요. 그럼 고기 익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석쇠는 가열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고기를 받치고 있는 또 고기에 열을 가하는 방법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 딱 지금 빨간색, 파란색 두 개가 나온다는 건 여기도 모순이 걸려드는 거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 분석도를 그렸을 때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겹쳐지는 영역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책으로 가져가 봐라. 그러면 이게 다 모순 관계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쓸 거냐. 바로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자는 겁니다. 이건 맞는 이유가 알트슐러가 수없이 많은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더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백 년을 두고 수없이 많은 특허들이 그래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야 그게 아니야 하고 싹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자, 석쇠는 열을 받아야 하고 열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부터 공간의 분리, 아까 공간 시간 이런 게 있는데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석쇠의 형상을 뭔가 바꾸어 가지고요 열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게 해라. 지금 현재 석쇠는 열을 다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열을 안 받는 구조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요거 먼저 해결책 제가 이야기 드리고 갈게요. 요렇게 하는 거다. 물을 집어넣는 거다. 실제 이 제품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밑에서 불 오면. 그럼 이거는 전혀 붙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6단계니까 6단계 하나하나 밟아 들어가는 걸 일단 해볼게요. 자, 3단계 요소 상호작용을 볼게요. 요소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요. 요게 지금 요 기술 시스템 또 경계 영역으로부터 요소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석쇠하고 고기하고의 문제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석쇠라는 놈하고 고기라는 놈하고 사이에 뭐가 작용합니까? 부착이라는 게 작용하죠. 해결책은 부착이 안 되게 하면 다 문제 없는 거죠. 자, 부착을 안 되게 하는데 붙는다고 고기를 안 구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고기에다 코팅을 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고기에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은 석쇠 쪽에 뭔가 손을 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석쇠가 높은 열을 받는 게 붙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을 빼면 되죠. 석쇠에 기름이 달라붙는 것도 관련이 있죠. 석쇠에 기름이 전혀 달라붙지 않으면 붙는 문제도 안 생길 겁니다. 그죠? 또 석쇠의 소재가 이 기름을 달라붙게 하는 소재, 재료하고도 관련이 있다. 석쇠의 무게하고는 큰 관련이 없게 석쇠의 형상하고도 관련이 실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쇠라는 어떤 제품, 부품을 거기에 하나하나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 특징들이 실은 부착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해결책을 가져가야 할 것은 석쇠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석쇠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 이런 물리량이 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경계 영역 그림을 통해서 또는 기능 분석을 통해서 요소 상호작용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얘 둘이 문제가 아니고 얘 밑에 있는 얘들이 문제다는 거죠. 얘들이 문제. 이 단계를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갈 수 있죠. 제가 트리즈를 하면서요, 실제 이제 일선에서 그야말로 최첨단 연구를 하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항상 석쇠 고기 둘이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한다. 석쇠가 어떻다는 특징은 알고는 머리에 생각은 하고 있죠.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하고 석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놓고 이것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하고선 굉장한 차이가 난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붙지 않는 석쇠 가발에 이제 6단계에서는 뭘 하느냐면 하나하나를 이제 이상 해결책, 고기가 석쇠에 붙지 못하게 한다는 해결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향해서 얼마나 갖는가를 평가하죠. 그 안에 모순이 지금 석쇠는 열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아야 된다는 해결책을 가져왔는가. 한마디로 그냥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정확하게 모순을 도출해서 그 모순을 해결한 해결책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알트슐라는요, 문제를 정의할 때 기존의 우리하고 다르게 했어요. 알트슐라가 말하는 문제라는 말의 정의는 그 문제 속에 모순이 있는 것을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모순이 없는 문제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순이 없는 문제는 사실상 그냥 조금 시간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순이 해결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쓸만한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고 모순 속에 드는 모순을 해결했느냐. 문제 속에 들어있는 모순을 정확하게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안 했다고 정의하는 거죠. 틀리잖아요. 그죠? 문제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의 자체가 틀린다. 그래서 한마디로 트리즈는 모순으로 출발해서 모순으로 끝나는 거다. 모순을 모르면 트리즈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을 받아야 되고 열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모순을 해결한 게 뭐냐?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된다. 실제 이 제품이 있다. 현재 있다. 실제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요걸 조금 더 변형시켜 가지고요. 최근에 발명 아이디어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 장터 같은 게 TV에 생겼어요. 거기에 6억 8천인가 해서 요거 비슷한 어떤 새로운 개념의 고기 굽는 불판이 팔렸습니다. 출제됐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실제 나왔었어요. 자, 요 내용을요,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용을 전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1단계, 2단계를 하지 말고, 실은 이 내용은 1단계부터 요 뒤에 나와 있는 6단계까지가 한 종이 A4지 한 장에 딱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용으로 이렇게 비디오로 찍다가 보니까 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해서 지금 이렇게 늘린 겁니다. 실은 A4지 한 장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경계 영역을 그린 것, 시스템 기능 분석, 이상 해결책, 모순, 그 다음 요소 상호작용, 문제 해결책까지를 A4지 한 장의 표준 양식에 딱 넣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파일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요거 한 장에 파일링을 쫙 해놨죠. 왜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문제를 해결 못했다면 여기까지 연구하고 해결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문제를 들여다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순을 어떻게 찾았고 또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했고 하는 결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 가보면요. 실험에 실패했다는 결과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나면 어떤 수치를 나와요. 실험할 때 온도 몇 도 했고 어떻게 실험했고 그것만 나와 있고 이 문제를 못 푸는 실패자가 어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는가에 대한 사고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연구소도 그렇고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음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사실은 다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리즈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면요.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에 대한 내 사고, 그 문제를 앞에서 연구한 선행자의 사고의 과정이 다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연구 실패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 또 실패율도 트리즈를 쓰면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자, 문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볼게요. 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문 했지 않습니까? 문에 대한 문을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에 대해서 6단계 보면
문의 경계 영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 영역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은 기능 분석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죠. 자, 요 내용은요, 실제 이제 교육용 자료가 있으니까 그 교육용 자료를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애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문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중에 특히 문의 유리라는 놈이 이제 사람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상처 내게 하는 게 이제 나쁜 거 아닙니까? 상처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상 해결책은 뭐예요? 문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문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데 왜 다치게, 어떻게 다치게 하느냐 하면 얘가 딱딱해서 다친다는 게 사실상 여기 드러납니다. 기능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거의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문이 없으면 절대로 다치지 않는다. 또 문이 다치지 않아도 안 다치겠죠. 또요. 뭐 현실성이 없잖아 지금요.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것 중에는 문이 딱딱하지 않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문이 딱딱하지 않으면 문이 안 되니까 또 안 되죠. 그럼 문이 딱딱하기도 하고 딱딱하지 않으면 사실상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 해결책을 가져간다. 그럼 이상 해결책은 처음에는요, 저게 완전히 말장난 아니가? 저게 효과 있나? 이러는데 이상 해결책을 써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구태여 뭐 어떤 단계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모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 모순 도출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모순이죠. 자, 문은 단단해야 하고 단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문의 재질을 단단한 것과 단단하지 않은 것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쭉 했고, 그 다음 여기에 각 요소 하나, 문이 지금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압축력이 작용하는데,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압축력하고 관계되는 게 유리문이 아니고 유리문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유리문의 형상, 특히 유리문의 형상이 각이 딱 지든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다칠 거 아닙니까? 형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재료가 딱딱하면 많이 다치겠죠, 손가락이. 또 문이 열리고 닫히는 방향하고도 관련이 있다. 문의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무게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문의 무게가 무한히 가볍다. 안 다치죠. 그러니까 유리문이 사람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유리문을 구성하는 이런 특징들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죠. 그럼 우리가 해결책을 가져갈 때는 여기서 가져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유리문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유리문이 이름이 아니고 유리문을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유리문에 대한 고정관념이 다 없어진다. 그런 점에서 고정관념은 완전히 날아갔죠. 이걸 풀어가는 구체적인 지금 트리저라는 툴까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상 해결책이 문이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한다. 다치게 하지 않는다. 또 모순에서 문은 단단하기도 하고 단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지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요 내용을 표준 양식 한 장에다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쫙 정리를 했죠. 이렇게 하면 트리즈를 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요 한 장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는 게 다 드러나고 해결책도 못하는 게 드러난다. 자, 이상으로서요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실제 현업에서요, 현업 문제, 이런 일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요즘에 유추 문제잖아요. 현업에 실제 문제를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국내 대기업,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제가 트리저 교육 중, 컨설팅 중에 발생한 문제를 실제 해결한 사례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모순은 찾았는데 실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책까지는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트리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트리저 교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리저 자체를 심지어 수백 시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근데 막상 자기 문제는 또 해결 잘 못하거든요. 왜냐? 어떤 사람은 모순을 찾아놓고도 그 모순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지를 못해요. 바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모순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론의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모순을 찾고 났을 때 그 모순을 가지고 해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내가요, 야구에서 내가 홈런을 치고자 한다면 일단 배트를 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야구공을 맞히는 연습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이제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안타도 치게 되고 홈런도 날리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실제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모순을 찾는 것 못지않게 찾아낸 모순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모순 적용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모순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아, 모순의 본질이 이거구나. 특히나 기술 쪽에 있는 모순하고 비기술 쪽에 있는 모순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어적으로 또는 말로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10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10개 정도의 어떤 문제에서 모순을 찾고 그 모순을 적용해서 실제 해결책까지를 찾아본다면 그 모순을 실제 어떻게 찾는, 특히 모순에서는요, 쓸만한 모순이 있고 쓸 수 없는 모순도 많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모순과 실제 해결책에 적용되는 모순과의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것만큼, 그것도 시각적으로, 도식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모순을 찾고 나면 해결책을,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